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의 신뢰를 이용해 한 사람의 전부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라는 다정함으로 시작해 은밀한 협박으로 이어지는 수법.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이용한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관련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를 마주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인 김태엽 변호사, 그리고 김은영 울산 해바라기 센터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가스라이팅은요, 타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신조어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 가스라이팅 범죄라는 걸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람의 자주성을 파괴하는 악의적 범죄입니다. 이 범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자, 인사를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엽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자, 부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울산 해바라기 센터 김은영 부소장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 오늘 이야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 진단은 한 사건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진짜 악몽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무기력함이 그냥 나가 없었어요. 예, 일명 대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해자의 행태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한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 또 이분이 그런 의지와 마음을 저와 저희 제작진보다 먼저 품어주신 분입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태엽 변호사입니다. 자, 뭐 기억을 하실 텐데 시청자분들도 간단하게 사건을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인물을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물이 조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피해자 가스라이팅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해서 그리고 폭행,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약 3년간 약 2,500회 당하였던 피해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친한 동료였고 직장 동료였던 언니입니다. A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의 남편으로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의 범행 도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에 동조하여서 피해자의 성매매 매수남을 찾아주고 그리고 성매매 일정까지 관리를 하였던 B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평소 지인이었던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와 B가 본인들이 일을 병행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이 용이치 않자 남자친구로 맨 처음에 가장을 하여 결국은 남편으로까지 만들어 주었던 C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남편인 C씨가 있습니다. C씨 역시 도중에 이런 성매매에 관련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성매수남을 또 찾아주고 피해자를 성매매가 일어나는 곳까지 데려주기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남인 D씨가 있습니다. D씨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몸에 난 상처와 멍들을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정말 뭔가 불합리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처음 제보를 얘기하여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그간의 성매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대구 지역을 벗어나서 특정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 상황에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를 잡아오는 역할을 하였던 이 씨가 있습니다. 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잠깐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이들에겐 좀 부족하다. 3년간 2,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피해자가 다 큰 성인인데 왜 중간에 격리하지를 못했을까 스스로를 왜 중간에 판단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뭐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어떤 약점을 이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할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사건인데요. 아까 친한 언니가 이제 가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인을 타깃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까?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게 예. 지인을 통해서 이제 타깃화 삼아가지고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범죄의 타깃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좀 특징을 보면 평소 정서적으로 지쳐 있거나 개인사에 굉장히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의존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은 주로 이제 지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착의 형태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터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척하면서 다가와서 나중에는 너의 아픔과 그 너의 불우한 환경이 다 너의 탓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너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해서 그 아픔이나 고통을 지켜봐 줄게, 관리해 줄게 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이러한 것을 범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가스라이터 그 가해자와의 친밀감이 굉장히 형성이 돼 있고 예. 이 사람을 보호자나 협력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뭐 부모님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부모님이 나에게 범죄를 종용하겠어? 나에게 이런 성매매를 강요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성매매까지 가게 된 이유는 그럼 뭐예요? 뭐 빚이 있다거나 이걸 너가 그걸 해서라도 갚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맨 처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온 것은 너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뭐 구술해 준다라든가 그리고 너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런 거야라고 해서 옷을 대신 사주거나 예.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너 때문에 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니 너가 이거를 보전해줘야 된다. 이것은 너의 채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시켰던 것이 그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게끔 만들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채무가 감당이 안 되니 너가 성매매를 해서라도 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단계마다 좀 있군요. 네, 처음에는 뭐 알바부터 시작해서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죠. 울산 해바라기 센터 관계자분도 오늘 나오셨는데요. 부소장님, 뭐 해당 사건과 비슷한 가스라이팅 범죄 피해자들이 센터를 좀 얼마나 찾고 계세요? 네, 뭐 예전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리적 피해 지배를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저희 센터와 같은 지원 기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가스라이팅은 단독으로 일어나는 범죄라기보다 예. 성폭력이라든지 성착취, 교제폭력과 같은 젠더를 기반한 폭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그 2021년 국내 그 사례 연구를 보더라도 그 가스라이팅이 반복적으로 이런 심리적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폭력으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구조가 늦어지거나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내가 발생하고 당하는 게 이게 폭력이 아닐 것이다. 폭력인 걸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보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특정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신뢰로운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한 얘기를 하면은 의심을 하기보다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내면화하고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표적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걸 또 이용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피해자들의 이런 취약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가해자들의 그렇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변호사님 이게 법적 정의가 뭐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 수반된 범죄는 형법상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는 형법상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특정 범죄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저희가 이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약속하거나 또는 그 현금을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 주고 예. 있습니다. 본인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뇌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돈을 이제 송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형법상으로는 사기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가스라이팅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수익금을 좀 주면서 나중에는 큰 돈을 떼어가는 그런 수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스라이팅의 수법이다. 그러니까 범죄에 참 이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 재판 결과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가해자의 처벌은 주범인 A 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에게는 징역 13년형이 선고됐고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A의 남편인 B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는 각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겨서 피해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서 그 피해자를 납치해온 E에게는 징역 1년 그리고 징역유예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도 이게 따로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도 있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A는 2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B, C는 A와 연대하여서 2억 원 중에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놀랍고 당황스러운 소송이었습니다. 바로 가사소송이 하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응당 피해자가 그 남편이었던 C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의 남편인 C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온 것입니다. 이혼 소송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 남편은 피해자가 자신과 혼인 생활 계속 중에 성매매를 했고 성매순환과 불륜을 저질러서 이 본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조금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해 왔었는데요. 주범의 지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남편조차도.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성매수남을 알선해주고 본인이 성매매 기록까지 해왔던 사람인데 그제서야 본인이 이혼 소장을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지는 대구지만 이제 피해자분께서는 울산지방변호사회 또 도움으로 재판을 또 하게 되셨고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저희 시사진단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당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폭염이랑 폭행도 있었고 그래서 늘 공포 속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나게 배신감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한테 거의 신 같은 존재여서 내가 모든 걸 바쳤고 모든 것을 믿었는데 그때 경찰 조사하는 중에 형사님이 빚이 전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의 신념이 깨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무너져가지고 한동안 계속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배신감에 내가 믿었던 하늘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예,
빚이라고 생각했던 상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실상을 모두 알고 나서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배신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데요. 변호사님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가스라이팅 위험성 누구보다 좀 가장 여실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생각을 좀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 역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재판이 있기 전에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이제 피해자의 탓도 있겠지라고 치부하면서 저희 선입견을 이제 투영하여서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많이 좀 질책하기도 예. 하였습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가스라이팅이 잘 와닿지 않고 피해자 역시 그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가해자는 마치 피해자를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대해준다라기보다 범죄를 위한 수단,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가스라이팅 범죄 뭐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좀 생각이 드시겠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내가 이건 폭력이 아니야. 나는 피해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소장님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어떤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심리적 피해에서 회복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지배받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심각한 것 같고요. 피해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 나중에는 이제 구조가 되더라도 내가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왜 믿었을까라고 자기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이 우울 불안과 더불어서 복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 사고까지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심리적 회복이 쉽지는 않은데 예. 실제로 저희 센터에 찾아왔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너 주변의 사람 아무도 믿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구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가해자와 있던 장소로 끌려만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심리 지원을 하면서 가족 회복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결과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볼 때 약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이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내온 생존자라고 바라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분께서도 회복에 전념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좀 어떤지, 어떤 도움을 좀 받고 계신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많이 회복돼 가고 있고 지금 회복 중이긴 한데 조사 과정에서 좀 불안과 개인 기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퇴원 후에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센터에서 이제 연계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바를 담당 선생님이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피해자들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복을 돕는 기관, 울산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부소장님이 가스라이팅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센터를 찾으실 텐데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어떤 걸 좀 도움을 주고 계세요? 네. 저희 울산 해바라기 센터의 법적 명칭은 사실 성폭력 통합지원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피해자의 낙인 효과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까 봐 해바라기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꽃처럼 다시
미소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이 처음 저희 센터에 왔을 때 저희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초기 면접을 하고요.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 의료진과 함께 신속하게 몸에 있는 증거 채취와 진료를 하는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몸의 증거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바라기 센터가 병원에 위치하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속한 의료 지원을 한 다음에는 그 아동과 장애인 같이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울산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전문 수사관이 NICHD 기법이라는 국제에서 공인된 면담 기법을 통해서 2차 피해 없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가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심리 평가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고 법률 모니터링, 가족 회복까지 피해 회복에 있어 전 과정을 저희 해바라기 센터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 해바라기 센터는 그 여성가족부와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청 그리고 울산병원이 함께 협력해서 민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원 체계고요. 이런 젠더 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희 해바라기 센터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센터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기까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기까지 신고를 하면 내가 드러날까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망설이실 것 같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실제로 피해자들 이렇게 보실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좀 어려워하시죠? 이렇게 지속적인 심리적 지배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가 피해를 인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저희 쪽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2022년 여성가족부 그 연구 결과 실태조사에 보면 그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5.3% 정도가 이 피해를 인식하고 신고하는 데까지 1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이런 교묘한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심리적 혼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구조되거나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이 사건 맡으시면서 피해자의 심리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을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범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스라이팅 범죄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료한 방법은 가해자와의 단절입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와의 단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단절한다고 하면 뭐 더 큰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위험이 있죠. 맞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이러한 이제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세뇌가 되어 있고 스스로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장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잘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칭찬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조금씩 이제 향상시켜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 좀 이상하다, 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네.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서 그렇군요. 더 가해자에게 의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예, 좋은 지적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피해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좀 듣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피해자분께서 저희에게 또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라지 못할 일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관계거든요. 이거 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비밀이 있다면 꼭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담 선생님이든 믿을 만한 지인이든 제3자의 시선이 꼭 필요해요. 과거는 몰랐던 현실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무섭고 두려워요. 하지만 진짜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용기가 더 나은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잘못이 아니니 혼자 버티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꼭 도움을 요청해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 시간이 혹시 나도라고 한번 의심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피해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회복에 전념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소장님,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장치가 있었더라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겠다, 피해자를 빨리 구출할 수 있었겠다라는 점 혹시 있습니까? 앞서 변호사님도 얘기했고 피해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인의 관심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피해에 스스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서 봤을 땐 이상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신고할 수 있는 이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좀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울산의 그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굉장히 증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동학대 자체 발생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신고하고 방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주변에서 그들을 걸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으면 피해자가 좀 더 빨리 구조가 되고 피해자 스스로도 조금 조기 인식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사람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향후에 이런 좀 안타까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건이 어떤 사례로 좀 남길 바라시는지 오늘 들어보고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사건이 조금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신 피해자분에게 제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성매매 피해 사례라고 저에게 맨 처음 이제 구조 문의가 왔을 때 저 역시 약간 그 알량한 선입견 그리고 일천한 경험을 토대로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 사회의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조금 깰 수 있는 방법을 주위에서 그 어떤 범죄 피해라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서 할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저 역시 그러하였지만 대중에게 그러한 고정관념을 조금 깰 수 있는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모로 오늘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시사진단 오늘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인 김태엽 변호사, 김은영 울산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외를 악용해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 가스라이팅 범죄,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 정신적 착취를 동반한 범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가해자에겐 정밀한 법적 판단이, 또 피해자에겐 회복을 위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 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깨닫는 계기가, 또 누군가에겐 관계의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